그 함안에 있는 가야성이라고 추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향후 아라가야성을 기준으로 가야성을 일반화시키려면 무엇을 밝혀내야 되고 밝히는 게 무엇인가를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라가야성은 간단합니다. 아라가야 시대 때 아라가야 사람들이 쌓고 관리한 성을 지칭합니다. 물론 신라가 아라가야를 복수하는 데에는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PPT를 보면 제일 첫 장은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성각 용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특강을 가거나 강의를 가거나 이제 가면 고고학 전공한 선생님들도 제가 강의를 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갸웃한 분이 있고 그냥 조는 선생님과 그냥 주무시는 선생님을 나눠지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고분, 토기, 주거지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하만적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성각의 형태 부분입니다. 민보위에 보면 크게 내가 전통적인 분류하는 고로봉형, 삼봉형, 삼호봉형하고 만봉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적이 이제 보원 삼년산성입니다. 전형적인 고로봉형인데 그 안시성 전투할 때 보면 안시성이 3면은 산으로 갖춰져 있고 한 면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평지로. 그걸 고요봉형이라고 합니다. 그 성에서는 가장 입지를 최고로 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봉형은 거의 찾기가 힘든데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이항산성이 이항산 올라가다 보면 칠산에 성이 하나 있거든요. 테두리를 따라가지고 성을 쌓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호봉형은 그 관모같이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게 진해 분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봉형은 상당히 좀 찾기 힘든 형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한산 건지산성이라고 만봉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최근에는 이제 후곡식과 태맥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원 3년산성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고 여기는 이제 창녕 황산성입니다. 그리고 창녕 영축산성이고 근데 이건 산 꼭대기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포곡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산산성 같은 경우에는 산봉우리를 두르는 이게 산봉해에 가까운데 세 개의 봉우리를 독립적으로 두르는 그런 그 소규모의 산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이항산성 1, 2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만 무릉산성입니다. 무릉산성이고 여기는 문안산성 2, 1입니다. 문안산성 1도 보시면 좀 전에 본 성과 동일하게 굉장히 성이 협소하고 문안산성 2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내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무릉산성과 문안산성 2는 신라가 쌓은 성이라고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 관련 성입니다. 보시면 성벽 있고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가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양마장이 들어가거든요. 양마장은 중국에 있는 시설물로서 임진왜란 이후에나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거 한국의 성각 손영식 선생님이 전 한국의 성각 보면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놨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있고 그리고 해자가 들어가고 형교가 들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남원성 그 친국작정도에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지은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한 겁니다. 양마장이 있고 해자가 있고 치성이 있고 이제 이렇게 성벽이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축 성벽의 단면입니다. 보시면 그 내벽과 외벽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이게 협축입니다. 이 성 내부에서 성벽을 올라가기가 너무 높을 정도로 높이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쌓은 게 협축이라고 보고 보시면 이게 영월 정량산성인데 이 부분만 초축 성벽입니다. 이 위에 흙은 이게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축조된 성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사용이 되거든요. 1300~400년 동안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생활면이 변합니다. 계속 높아져가지고 처음하고 전혀 다른 구조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양상입니다. 외백축조 수법입니다. 김해 양동산성이고 어령백가산성 그리고 고령주산성 그리고 이제 안성망이산성인데
굉장히 부정형의 각방 활석으로 쌓는 거에서 세장 방향 그리고 잘 다듬은 돌로 이렇게 변해가는 양상이고, 예, 고성 거류산성인데 이게 조금 전에 같이 지대석은 들어가지만 굉장히 좀 못 쌓았지 않습니까? 이게 남말여초 가장 통일신라 시대 때 늦은 시기가 내려올수록 이렇게 조잡하게 변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제천 와룡산성인데 이렇게 흩어져 쌓기로 변하게 됩니다. 판촉 토성입니다. 그 가야리 토성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야리 토성이 성토냐 판촉이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논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판촉 토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촉 토성은 요 기둥을 세우고 그 나무로 고정을 한 뒤에 이제 늘 평평한 판자를 쌓아 올려가면서 그걸 다지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소산성 모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판촉인데 이거는 중국식 판촉입니다. 중국식 판촉이고 이건 일본식 판촉입니다. 제가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판촉에 그 적용된 기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소산성 외벽입니다. 이게 거의 수직에 가끔 올라가지 않습니다. 판촉은 협판을 대고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성벽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이건 강화중성입니다. 역시 내벽이 동일하게 수직에 가끔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귀성인데 조선식 성벽입니다. 이게 백제 유민들이 건너가서 그 주도적으로 축조했다고 알려진 그 백제 판촉 기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토 토성입니다. 성토 토성은 그 성 내벽이나 외부에 마감하는 자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안성 도기동 선생입니다. 이렇게 블룩블룩 방구형 블룩블룩 토재를 쌓고 흙으로 제방상을 쌓고 그 주변을 그러니까 채워 나가는 식으로 쌓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판촉 토성보다는 외벽의 기울기가 약할 더 완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요 밑에는 화성 길성리 토성입니다. 길성리 토성도 거의 규모는 작지만 거의 비슷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수석보 성벽입니다. 이게 남문지가 있고 적대가 문지 뒤에 적대가 들어가고 해자가 들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 해자 형태가 어떠냐? 이게 동네 업성에 있는 해자거든요. 제가 조사한 건데 여기 나무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이 요 상부까지 다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 나무 가지들이 꽂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꽂혀져 있고 그 나무가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걸 못 보게 하죠. 네, 양마장입니다. 양마장은 이제 나무 넙성 양마장인데 여기 해자하고 거의 붙어서 이렇게 거의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고, 이거는 하동업성의 양마장입니다. 하동업성의 양마장이고, 이게 흙을 쌓아서 해자 바깥쪽에 흙을 쌓아가지고 저게 그러니까 말이나 소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게끔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문입니다. 성문은 적들이 공격 측에 가장 공격의 우선순위가 드는 게 성문입니다. 그래서 방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제 보원 3년 산성 동문입니다. 성벽의 한 3분의 2 지점,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점에 이렇게 문구를 둡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밖에 올라가야 되겠죠. 삼국시대는 격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문을 둡니다. 이게 격동기인 삼국시대에서 통일기가 되면 교통이 더 우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문과 이 풍거식 성문이 혼용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성에서 보는 그런 성문으로 이제 변화 발전해 나갑니다. 곡성하고 침대. 곡성은 신라의 전형적인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보원 3년 산성 곡성인데 문지 주변에 이렇게 서문지 주변에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의 방어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치는 유성룡이 이야기했듯이 성벽만 쌓으면 성벽 밑으로 붙어버리면 위에서 공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대나 이 치를 돌출을 시키면 좌우에서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성룡이 이야기하듯이 그 치나 적대 위에 포를 엮고 쏘아버리면 100만 대군도 막아낼 수 있다 할 정도로 방어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물입니다. 집수지입니다. 집수지는 그러니까 성 내부에 가장 필요한 게, 그러니까 공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밥은 없어, 좀 식량은 없어 좀 버틸 수 있죠. 물은 없어 버틸 수 있죠. 버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장방형이 처음에 시작되고 이 평면 원형에 계단식이 있는 그 집수지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방형으로 통일이 되면 통일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용어 정리는 정리됐고, 그러면 우리가 아라가야의 성곽에 왜 주목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곽 관련 문헌 기록이 존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국시대까지,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그 함안 지역이 거의 지역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고려조선 시대에 오게 되면 지역 방어의 거점 지역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몇몇 성벽의 수계축 기사 빼고는 그렇게 대규모의 축성 기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안 지역에는 아라가야 성곽과 신라 성곽이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두 번째,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아라가야를 굉장히 좀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라가야가 영토 확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라가야의 한계라고 보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성곽 입장에서 보면 영토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내부의 성곽이 그 지역에 있는 성곽의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 현동 지역은 저는 처음에는 4세기, 5세기 전반까지는 아라가 영역이었다가 저는 이제 독립했다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은 현동 유적은 밑에 이제 당마산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함안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고, 통상적으로는 톡이나 고분 분포권을 봐가지고 이렇게 남강 구간에서 낙동강까지 그리고 오곡리유까지 잡는 게 일반적인 아라가야 영토권입니다. 그래서 영토는 성곽은 직접적인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분이나 토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함안 지역 아라가야 성곽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는 14개, 제가 조사했을 때 14개로 제가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남강과 낙동강 합류 지점에 장암리 토성을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15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봉산산성이 세 보군을 돌기 때문에 뭐 2개를 더하면 17개가 되고, 2022년도에 올해 지금 가야문화재연구소하고 지금 그 학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소성 2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야는 왕성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9개의 봉산성 3개 있는 걸 다 쳐서 19개의 성이 축조가 되었고, 그리고 요 넘어도 마산리에, 어령 마산리에도 토성이 하나 있었고, 그 기존에 알려졌던 어령 호미산성이 확인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면 지형도라서 조금 안 보이지만 이 성들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정밀 학술 조사를 하게 되면 함안 지역에 더 많은 가야성이 확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산리하고 대송리 산성과 서촌리 산성 2개를 다시 찾음으로 해서 그 아라가의 북쪽 경계는 대부분 좀 확정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함안군에 있는 성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일부는 가야리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규모가 적은 소규모의 성들이 들어가고요. 2구는 함안 성산산성은 신라성인 게 밝혀졌고, 무릉산성과 성점산성, 무남산성에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아라가야 성과 확연히 차이가 있고 축조수법이나 축조물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 봐가지고는 1군에 있는 성을 저는 아라가야 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군에 있는 이 4개 산성들은 신라 혹속 이후에 축조된 신라 산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군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리 토성입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있는 그런 그 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굴조사 이전에 절토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이게 이제 1차 발굴조사 지역인데 주변에서도 이와 관련된 아라가야성과 관련된 유구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제 강점기 찍은 건데 보면 이 가야리 토성이 있고 뒤에 저 마리산 고공군이 확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이제 가야리 토성입니다. 뒤에 봉산상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지만 가야리 토성은 판촉 토성이고 배후에 있는 산에 산성을 쌓아서 배치한 산성과 그러니까 평지 왕성과 배후 산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우리나라 도성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월성이나 저 백제에 있는 풍납토성 그리고 저 부소산성 다 보면 토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김해 건강가야의 어떤 보항토성이나 저 고령의 연조리 토성 하부에서 최근에 성토토성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야 역시 삼국의 왕성에 대한 개념과 거의 유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2022년도까지 이제 북동쪽 모서리 부분에 조사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곡부에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명확한 양상의 그 구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지금 곡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은 양상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굴조사 북동쪽 모서리 부분 발굴조사 여기 보시면 여기거든요. 이게 이 아래쪽으로 꺾여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야리 토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큰 가야동을 부르는 성이었는데 후대에 이렇게 정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 횡장목이 이렇게 가고 기둥구멍이 들어가 전형적인 판축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박사논문 쓸 때 여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판축과 성토가 혼합된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논지 수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에서는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5단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차 2번의 개축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트렌치인데 이 트렌치 토청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토성이 좀 어렵습니다. 이 토청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초축 당시의 내벽의 영정주입니다. 그래서 척축 성벽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한 차례 정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정축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리 토성은 이 토청도에서 전형적인 판축 토성임을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이게 자연적인 퇴적층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수개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건 저 옛날 조사단에서 조사 중에서 이렇게 작성하는데 당연히 이 바깥쪽에 있는 수축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둔 같이 더 많은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성벽 진행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치한 거거든요. 보시면 보통 보면 성벽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한 게 판축 토성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가야리 토성은 방구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라가야만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는 좀 시기는 다르지만 통일신라 때 쌓은 김해 고읍성이 한 구간에서는 아치형의 판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라가야 판축 토성의 특징이자 한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호 건물지입니다. 보시면 1호 건물지가 있고 이 흰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 동그란 구멍이 뭐냐면 정축, 그러니까 수축 성벽의 내벽 쪽입니다.
이게 성벽을 자르고 이게 들어간 게 확실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북동쪽 모서리 부분 이때까지 조사했던 그 능선의 내부에 나왔던 유구들은 동시기가 아니고 여러 시기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스카라가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내부 출토 힘은 사오고 묶입니다. 사오고 묶인데 이 보면 아궁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이고 내부에서 기대편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역시 이게 저는 왕성을 보거든요. 가야리 토성은 도성은 좀 아닌 것 같고 왕성으로 보는데 그래서 위계가 높은 인물들이 출토가 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풍납도성이나 뭉초도성에서도 보이고 있고 특히 풍납도성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마리사 서분 통일기대와 거의 유사한 기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6호 건물주입니다. 6호 건물주는 상당히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보면 다른 주거지와 다르게 한쪽으로 이게 돌출이 되어 있죠. 줄여져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래서 원래는 이 방형 주거지가 있었었고 그 방형 주거지가 폐기되고 난 다음에 이게 원형의 수혈이 들어갑니다. 그 중앙에 이게 뽕뽕 파여진 부분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 계속 배수로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빙고입니다. 빙고. 그러니까 얼음을 한다든지 저온 과일이나 이걸 제작했던 빙고 유적이거든요. 빙고 유적은 기본적으로 위계가 굉장히 높은 유적에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빙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유구들이 동시기가 아니다 하나. 두 번째는 이 빙고 유적이 들어갈 정도로 가해 토성은 위계가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궁이가 구들 같은 배연로가 있고 구들이 있고 판석을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또 흙을 채워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정축이 되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구조인지는 좀 다른 유적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유구이기 때문에 좀 비교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수혈유고 사올려온 게 이거 그냥 원형 구덩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보면 주거지 내부는 자연 퇴적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주거지가 폐기되고 나면 이게 무너지고 흙이 쓸려 들어가니까 여기는 점토가 들어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수혈유가 사용되는 시점에 인위적으로 경관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흙을 메워가지고 폐기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구가 나온다는 것은 가야리 토성 내부에 어떤 왕이 됐죠. 왕이 인위적으로 경관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있었다. 이게 안곡산성이나 칠원산성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가 제일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야리 토성은 큰 가야동을 두르는 토성에서 작은 가야동을 두르는 토성으로 정축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벽은 목주공법이라고 이야기했던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뒤쪽이 튀어있는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있었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백제나 신라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판축 토성의 성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가야문화재연구소에 하고 있는 가야리 토성 현장 공개가 11월 달에 하시니까 꼭 가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서 완벽한 구조가 복원이 되거든요. 예, 봉산산성입니다. 봉산산성은 가야리 토성의 배후 산성입니다. 일제강점기 지역 청량들 보면 두 봉우리를 두르는 산성과 외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2017년도 조사에서는 각 세 봉우리를 두르는 내성과 외성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봉산산성의 외성은 저는 입보용 산성,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입보용 산성으로 보고 가야시대에는 이 세 봉우리만 있었다, 세 봉우리 두는 성곽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경남연구소에서 시골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올라가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총 7개의 트렌치를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길트렌치입니다. 길트렌치는 이제 선에서, 그러니까 서쪽 봉우리 구는 내성이고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편축식,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부분이 내벽에 땅에 묻히는 편축식 성벽이 확인이 되었고요. 요거를 기단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단색인데, 이 보면 이 외벽색이 성 내부로 들어가거든요. 기단색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기단색이라 보다는 요 위에도 지금 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외벽 기저부를 보강하는 그런 구조물이 설치되었거나 개축 성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벽입니다. 내벽에서 보셔야 될 거는 요 성열입니다. 이 성열이 요 내벽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유구들이 각기 다른 색깔의 흙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발굴조사가 지금 이루어질 거니까 좀 명확한 양상은 확인되겠지만, 이 성열이 내벽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내벽은 가장 늦은 시기의 내벽이고, 이게 외성하고 연결돼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3트렌치입니다. 3트렌치는 중봉의 남동쪽에 설치된 트렌치입니다. 보시면 시골조사 보고서에서는 이걸 회각고 조선청, 그러니까 성벽 내부를 다져서 수평을 맞추는 청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바깥쪽에 석축 성벽이 확인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토를 해서 대지를 만들거나 토성을 쌓은 그런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부에서 당연히 가야 토기물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치트렌치입니다. 치트렌치는 동내성, 가장 동쪽에 있는 내성의 연 트렌치인데, 여기 보시면 요 성열, 4개의 성열로 보고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 황색 층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토성이 전형적인 붕괴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후대 퇴적된 것도 있고 토성과 관계된 것도 있습니다.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되었을 가능성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일제강점기 지형 청룡도와 달리 동내성과 서내성을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각자 봉우리에 성벽을 쌓고 토성으로 쌓은 후에 서봉은 석성으로 개축을 하고, 그 개축이 안 되고 일정 부분 좀 축조수법이 조잡하게 개축되고, 하여튼 그런 변화 양상을 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칠원산성입니다. 칠원산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외성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내성과 외성의, 그러니까 성벽의 구조뿐만 아니라 내성과 외성의 순서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하고 이제 당연히 1041구 지방도를 마주보고 안곡산성과 그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칠원산성입니다. 내성과 외성이 있고 산 정상부를 두고, 여기서 이걸 다 아시겠지만 칠원산성은 밑에 채석장으로 좀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트렌치입니다. 저도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석축산성만 있다고 보고를 하고 생각했었는데, 보시면 아라가야 토성이 있고 석축산성으로 개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토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인위적 경관의 변화고 좀 굉장히 좀 아라가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석축성벽이 있는데 무너진 돌이 없습니다. 이거는 후대 토성을 쌓으면서 인위적으로 돌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토성을 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석성을 쌓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토성으로서 개축했음을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여기 동아신경 조선시대 성벽입니다. 이거 백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칠원산성은 아라가야가 축조하고 폐기했고,
그리고 사용을 안 하다가 조선시대의 입보용 산성, 민보용 산성으로 다시 개축을 했지만 내부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트렌치입니다. 오트렌치는 내성과 외성의 공유백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올해 초에 조사한 내성 공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성과 외성의 같이 쓰는 공유백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여기 보면 아라가야 토성 1이 있고 그 바깥쪽에 외황이 들어갑니다. 아까 해자가 설명드렸을 때 물이 차면 해자고 물이 안 차면 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성은 보통 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토성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황이 들어가고 그 뒤에 외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성이 들어가고 토성이가 다시 축조돼요. 굉장히 복잡한 양상임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게 중심 토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아라가의 석축 성벽의 돌과 그리고 조선시대 성벽의 돌과 그리고 토성의 흙을 다시 다 파서 이렇게 성토층을 만든 수평화 평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예는 굉장히 다른 성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이게 물론 이제 조선시대나 좀 후대일 가능성은 높지만 내부에서 유물이 거의 가야 유물만 축토되어서 정확한 조성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유구 배추도입니다. 예, 토성 1입니다. 토성 1과 이게 석성, 외성입니다. 토성은 기본적으로 산 정상부의 사면부 쪽을 두르고 그 바깥쪽에 외황을 설치해서 그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칠원산성의 처음 축조된 모습은 산 정상부를 두르는 토성이었습니다. 토성입니다. 상부, 후대 교라 훼손으로 남아있지 않은데, 보시면 이 성토, 전혀 이제 수평한 성토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황의 토층인데, 그냥 자연적으로 이제 폐기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성입니다. 외성은 이 붉은색 그걸 띄는 게 외성이거든요. 그 내부, 그 내성 바깥쪽에 평탄지가 있는데 그 평탄지를 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성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동쪽 같은 경우에는 높이 토를 쌓아서 방어를 했고, 남쪽과 북쪽은 급경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평탄 대지 조성한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외성의 성벽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외황, 초쪽 당시의 외황보다 그걸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석축 성벽입니다. 석축 성벽은 잔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지만 이 보면 면을 쌓은 형태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벽의 충격도, 이제 회각도를 평탄지를 만드는 다져서 흙을 쌓은 양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칠원산성은 처음에 산 정상부를 두르는 토성에서 외성이 축조가 됨으로써 복합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석축산성으로 개축이 된 다음에 토성이가 들어가는 그런 변화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야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라가야 성곽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밝혀야 되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라가야 성에서 무엇을 밝혀내야 되고, 지금 밝혀낸 게 무엇이고, 일반화시키려면 물론 고고학적 조사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자료했을 때 아라가의 특징으로서 밝혀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이게 아라가의 최대 영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령 남부지역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북쪽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들 요 부분과 이게 공지가 좀 많습니다. 서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북쪽은 장암리부터 서촌리, 대송리 산성까지 해서 요 바깥쪽, 이 대안에 어령 고미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남강이 안정적인 국경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에는 방어산성과 여항산성 1를 안정적인 여항산 그 지맥을 안정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저 바깥쪽에 대산천까지는 반성천까지 있지 않습니까? 반천선까지는 큰 평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영역 최대 범위로는 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쪽은 저 성지봉 산성부터 남양동 산성 그리고 저 금단 산성이 있는 이게 지명상으로 선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배치는 굉장히 독특한 배치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이항산성 같이 같은 지맥 봉우리에 두 개의 소형을 쌓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뢰에 가도 뭐 소학산성이나 그런 예가 있는데 운나산성 이렇게 지맥을 따라서 성을 쌓는 경우는 거의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경성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칠원 쪽에서 그 북면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북면에서 신라성이 확인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가이 권역은 이거보다 좀 더 동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라가이 권역은 성곽만 항정했었을 때 동쪽, 북쪽과 서쪽, 동쪽 라인은 거의 좀 그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남쪽은 저 현동 쪽에 있는 성곽에 대한 조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현동까지도 저는 포함이 되었다가 독립이 되었는지 그거는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게 간방책입니다. 당연히 아라가야 왕성인 가야리 토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육상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당연히 다양한 교통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점 지역의 성이 축조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촌리 산성 예를 봤을 때 서촌리 산성은 남강과 낙동강을 타고 들어오는 적들을 방어에 싸움은 분명합니다. 금안천을 타고 들어오는. 그래서 해상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그 육상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가야 축성법의 발전이 이제 가야 소국의 축성법의 다양성인데 이때까지는 가야 소국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축성법이 적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토기도 국가마다 대가야나 아라가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가야. 고분의 축조수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곽만 같았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르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안곡산성에 있는 중심서쪽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그 칠원산성은 여기보다 좀 낫습니다. 봉산산성은 물론 수축이 이루어진 걸 감안해도 위의 성들보다는 좀 낫거든요. 그리고 이거 포덕산성입니다. 포덕산성이 가장 발전된. 그러니까 그 가야의 토성은 아무리 빨라도 5세기 중반이지는 몰라거든요. 그 짧은 신라에 망하는 6세기 전반이나 중반까지 그 짧은 경우 운영되지만 자체적으로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 하만 아라가야. 예, 김해 공항토성입니다. 이 석축 성벽이 굉장히 조잡합니다. 여기는 합천 성산토성 성벽인데 보시면 돌하고 이게 섞여있지만 기본적으로 토성입니다. 이에 반해서 함양 척지 토성인데 보시면 굉장히 또 잘 쌓았습니다. 이 판촉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창녕 고곡산성인데 여기는 토성을 쌓았지만 바깥쪽에 기단 석축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창녕 화왕산성인데 이 바깥쪽에 것은 통일신라시대 거고 보시면 수축이 성토토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성벽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관의 인위적인 변경입니다. 정근대 국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것은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리산 고분군에 왜 고총을 제일 높은 곳에 쌓을까? 지상동 고분군에 쌓을까? 계로왕이 왜 제방을 쌓을까? 백성들이 가면서 위에서 보면 왕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백성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인위적 경관은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어요. 이 주열이 있고 요 보시면 제가 사호수를 보면 이게 인위적으로 메웠지 않습니까? 여기도 인위적으로 경관이 변해요. 청알매 높아지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칠원산성인데 보시면 여기는 돌이 있는 자연태백청이고 위에는 다짐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유구가 사용 폐기되고 난 다음에 일부 퇴적이 되고 그 다음 이게 가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경관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왕의 명령으로 되느냐 아니면 그 성을 책임지는 뭐 성주라고 할 수 있죠. 성주의 명령이 되느냐 그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지만 만일에 성을 관리하는 사람의 인위적으로 했다면 굉장히 위계가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력이 높은 성은 작지만 그런 것을 증명해주는 자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성곽의 방어 시스템과 감방적의 보강이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이제 장암리 토성입니다. 장암리 토성은 심액의 정상이 딱 연결되는 여기 치를 쌓았거든요. 이 아차산 사보로입니다. 물론 이쪽에 능선용대는 양쪽으로 벌려 쌓는 게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치의 패턴이거든요. 배치 패턴입니다. 근데 이 남쪽을 보면 불흥 정상부의 치를 이렇게 돌출시킵니다. 이런 예는 현재까지 예는 고구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조사가 지금 진행 안 돼 있어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내부 보면 가야커는 분명 신라는 이런 데 성을 쌓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고구려와의 어떤 축성소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뭐 고구려 밀약설도 있으니까 그거를 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어 체계의 봉합입니다. 이게 아라바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삼봉산은 같은 봉우리의 세 개의 성벽을 쌓았고 성지봉산성은 같은 지맥의 성을 쌓았고 그리고 안곡산성과 칠원산성 그리고 거문암산성 일과 동지산성은 교통로상에 마주보고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같은 능선상에 쌓은 건데 이건 다른 가야성에서 항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야는 1차 방어 관방 체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금 그 포상팔구의 전쟁의 대상국이 김해냐 하만이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상팔구의 전쟁은 2번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김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한 번 공격을 받고 다시 받았으면 방어 시스템의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김해 지역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만 지역은 분명한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포상팔구의 대상국이 하만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성을 위한 인원과 문자의 공급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진해 구산성입니다. 진해 구산성 밑에서 장안도 최성유적이 하게 되었거든요. 이 위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칠원산성입니다. 제가 이거 채석장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칠원산성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돌산입니다. 근데 토성을 샀거든요. 이거 흙이 없어요. 그래서 칠원산성의 주변에는 이런 점질토가 안 놉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평탄지에서 가져와서 쌓아서 가서 놓죠. 그게 어디 상황이 되느냐? 이게 봉산산성이거든요. 봉산산성도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돌산입니다. 토성이 있거든요. 황색 점질토는 없습니다. 딴 데서 밑에서 가져왔어요. 안곡산성도 동일하네요. 이 돌산이거든요. 토성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가야인들의 제가 제일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진짜 아라가야는 성 쌓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부터 지고 와서 토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나 공급의 어떤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내 어뢰 특수 건물지. 이게 이제 김해 원도심 재생부지사 부지내 유적 적신 건물지인데 이거 5세기대라고 하는데 근데 5세기대 때 금강가야가 이렇게 적신 건물지 이게 누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천 건물이 아니고 누천 건물입니다. 그 정도의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만 지역은 시기는 좀 다르지만 충의공원이나 오곡리에서 거의 같은 패턴의 건물 구조가 있습니다. 당연히 충의공원이 규모가 크죠. 그래서
최소한 아라가야는 4세기 중반이나 그 이후부터 중앙과 지방이, 물론 중앙과 지방의 표현을 좀 단어를 쓰기는 좀 약간 조심스럽지만 중심지와 외곽이 거의 같은 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예, 7월 탄생 1%입니다. 보시면 이 흰색으로 있는 부분이 대지조성인 거거든요. 그 대지조성인 거 밑에 이렇게 유물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조성 이전에 의뢰행위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요 안곡산성입니다. 안곡산 7%인데 보시면 여기도 내성에서 쭉 안곡산 내려오다가 제 끝부분이거든요. 여기서도 성토 대지청 밑에 이렇게 기억 유물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성이나 어떤 내부 공간을 변형시키기 이전에 의뢰 행위도 상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월성입니다. 물론 가야가 아라가야, 그러니까 이제 가야리 토성이 정축이 된다 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길이가 2.4km입니다. 월성은 2.3km거든요. 물론 뭐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 멘탈이 좀 무너진 게 우리는 가야라 하면 소국이었고 통일을 못하고 속에서 이제 각 백제나 신라의 병합다 한다 알고 있었는데 2.4km 성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리 토성에서 낙동과 가장 먼 곳까지 17km거든요. 이 좁은 지역에서 월성과 같은 정도의 규모로 성을 쌓는 게 가능한가? 그리고 특히 최근에 김해 봉황토성 남쪽에 보면 가야문화재 문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대규모의 성토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야가 진짜 가야 맞나? 이 생각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위계라든지 무자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라가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백성들을 통제했고 저는 고대국가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고대국가 초기까지는 돌입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을 연구를 하고 할 건데 그래서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분군 그러니까 자기들 고분 토기 성곽이 있으면 고대국가를 보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면 물론 고대국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발전된 건 확실하고 아마 고대국가 초입 정도까지는 진입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